네,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자, 메가공무원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 강연의 주제는요, 2025년도에 국어 영어가 시험의 출제 기조가 바뀐다라고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걸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친구들도 대부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실강생 친구도 대부분 그렇고 25년도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지만 일단 당장 올해 6월 달에 지방직이 있죠. 그래서 지방직까지 또 우리가 시험을 일단 당연히 봐야 되고 여러분 그 합격의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는 하지만 그 내년 시험이 더 가능성이 높긴 하죠. 하지만 6월 지방직까지 일단 소기의 목표를 일단 달성을 해놓고 내년까지 가야 되는 거지. 뭐 지금부터 25년 시험까지 12달이 훨씬 넘게 남았죠. 이 긴 세월을 그냥 열심히 조금씩 하다 보면 되겠지. 이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6월 지방직까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그리고 바뀐 시험에 대해서 25년도까지 또 남아있는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두 개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월이니까요. 물리적인 기간이 이제 6개월이 채 안 남은 거죠. 1월도 벌써 중순으로 들어갔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제 한 가지 영역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요거 끝난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6월 보고 내년도 보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 지방직까지는 아직 시험이 기존 시험 그대로 체제가 유지가 되죠. 그랬을 때 20문제 안에 어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디엄 생활영어가 한 파트, 문법 독해에서 총 4가지 파트인데 대부분 뭐 수거하고 이디엄 생활영어는 거의 같이 좀 나오니까 제가 이걸 전체 한 영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 중요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내년에 바뀌는 시험도 약간 수준이 조금 지금보다는 쉬워지기도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한 5, 6년 전보다는 훨씬 지금 쉬운 수준이라 어쩌다 한두 개만 어휘하고 수거가 되게 어려운 기출 어휘가 나오고요. 대부분은 수능 수준으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의 범위를 일단 외국어기도 하고 여러분이 문법 독해를 풀래도 얘네가 한글이 아니라 영어 단어로 나오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5, 6년 전처럼 되게 어려운 단어까지 해서 막 3,000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 수능 단어장 보통 표제어가 1,800개에서 2,000개 대부분 그래요. 그 정도 단어면 제가 볼 때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실제 합격할 때 필요한 거는 이제 좀 넉넉하게 해야 되니까 2,000단어지만 1,500에서 1,600 단어만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너무 적게 하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보통 단어장, 수능 단어장이 2,000개니까 그 단어장 하나 정하셔서 단어를 계속 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기본 이론에서 워드마스터 수능용 2,000을 쓰죠. 그래서 그 정도 단어면 여러분 합격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마르고 닳도록 외워주세요. 왜요? 이 단어 문제만 맞추자는 게 아니라 그걸로 생활영어도 맞춰야 되고 문법 독해도 다 이 수준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단어를 아는 것과 단어 문제 맞추는 얘기는 다른 얘기야. 그건 공부를 해보고 문제 풀어본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예요. 밑줄 친 단어의 동의어를 물었어요. 그 밑줄 친 단어를 알아. 선지 1, 2, 3, 4단어도 내가 다 알아. 그럼 다 아는 거지. 그럼 원래 이 문제를 맞추는 게 맞는 거야? 틀리는 게 맞는 거야? 맞춰야지 다 아는데. 근데 틀릴 수 있어요. 실수가 아니고요. 밑줄 친 단어도 알아. 1, 2, 3, 4 선지도 다 알아. 근데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단어를 단어장으로 해독만 계속 한다고 다 맞추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는 단어장으로 외우든 뭘 하든 일단 단어를 외워야겠죠. 외우고 뒤에 기출문제거나 여러분 문제들을 조금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데 이거 틀릴 수가 있네. 아, 이래서 틀렸구나. 그걸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외우는 게 먼저고 여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수능 수준의 단어로 여러분이 계속 외운다. 자, 두 번째 문법입니다. 문법은 수업 때 학교 다닐 때 했던 게 기억나기도 하고 여러분 저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딴 데서 하고 오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안 하고 다 까먹었어도 돼요. 지금 저랑 하면서 또 잘 하시면 되는데 각 단원의 출제 포인트를 수업을 듣고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거기 읽어보니까 오늘 선생이 수업 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건 거의 독서에 가깝지. 출제 포인트를 외워야 돼요. 자, 한번 연습해볼까? 지난주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언제 써? 5개 나와야 돼. 반복, 습관, 직업, 불변의 진리, 마지막 일반적 사실. 이렇게 읊어야 돼요. 선생님 그거 안 해도 보면 아는데요. 보면 알지. 근데 문제는 우리는 시험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중요한 것들은 자, 부르세요 하면 줄줄줄 부를 정도는 돼야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푼다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시간이 늘 모자라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그냥 읽어보니까 기억나요. 했던 거 알겠어요. 이건 독서고요. 확실하게 외울 건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공식을 다 외우면 다음날 수학 시험은 만점이 나오겠지. 대답하세요.
아니지, 다 알잖아. 공식을 쇠가 빠지게 외웠는데 시앙? 틀려요. 그럼 공식을 외운 거야. 어차피 외워도 틀려. 그럼 안 외워도 되나? 그 차이죠. 수학 공식을 안 해온 사람이 문제를 풀어. 일단 풀리지 않을 거고요. 많이 푼다 한들 점수가 잘 나올 일은 없어요. 근데 수학 공식을 외우면 문제가 다 풀리냐? 그렇진 않아, 처음부터. 대신 수학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풀면 처음에는 외운 것 따로 문제는 따로예요. 공식을 외웠는데 이걸 어디다 써? 뭘 써야 되지? 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한 서너 번 정도 틀리시면 처음엔 틀려요. 공식 외워도. 근데 이제 서너 번 틀리면 느낌이 오지. 아, 이럴 때 이런 공식 쓰는 거고, 아, 저번에도 이래서 틀렸는데 이거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자, 그게 이제 느낌이 오면 한 번에 다 맞추진 못합니다. 하나씩 가끔 맞추기 시작을 하죠. 거기서 더 하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맞추는 개수가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 한꺼번에 손바닥 뒤집듯이 뿅 이런 건 세상에 없어. 노력을 하면 그 결과가 바로 막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씩 하나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식 외우듯이 포인트 외우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공식을 외운다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니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이때 얘를 일단 확실히 외우고 풀어야 돼. 어설프게 외우고 풀면 계속 헷갈려요. 이게 더 나빠. 그냥 모르는 게 나아. 어설프게 외워서 헷갈리느니. 그러니까 우선 수업 때 듣고 이해한 다음에 외우라는 걸 확실히 외우고 문제를 풀 때 몇 번 틀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요. 자, 외운 게 이제 해설서 보면서 틀렸으니까 혹은 선생한테 설명 들으면서 내가 외운 거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몇 번 보시면 풀립니다. 그래서 외우는 과정과 문제풀이를 뒤에는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독해 보실게요. 독해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봤던 주제, 제목, 요지, 빈칸, 순서 그런 거 익숙한 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모의고사나 이제 이런 거 연습하라 그러면 이제 주제, 제목, 요지, 빈칸, 순서, 삽입 다 나오는 거 그런 거 10개씩 매일 풀어줄게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여러분 독해 유형 중에 내가 잘하는 거랑 못하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선생이 못해줘. 너 자신은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예를 들어 빈칸은 잘 맞춰. 그래 순서만 나오면 다 박살이에요. 자, 이런 친구는 일단 고루고루 푸시면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돼? 안 되는 순서 문제를 일단 조져야지. 걔를 좀 감을 잡고 잘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또 안 되는 유형이 만약에 삽입 문제야. 그럼 삽입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좀 순서를 잡고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서 이 유형을 이제 좀 정복을 해.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 유형 나오면 어떤 순서로 어떻게 푼다를 좀 정리를 해서요. 그대로 문제를 한 20개, 30개 계속 같은 유형을 풀어서 그 유형을 좀 잘 풀게 만들어야지 안 되는 건. 그 다음에 이제 고루고루 섞인 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유형을 잘하고 어떤 유형을 못하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맨날 이놈의 걸 고루고루 풀어서 독해 몇 점 받아요? 어떤 거 잘하고 못해요?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해. 10개 중에 한 6개 맞아요. 선생님 저 10개 중에 8, 9개 맞아요. 그럼 너는 뭐 어떤 유형을 못하고 어떤 유형을 잘해? 그러면 그럼 모르겠는데요. 그냥 10개 중에 한 7개 맞을 때도 있고 8개 맞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모르지. 그리고 너도 너 자신을 모르는 거야. 이러면 안 되고 계속 여러분 모의고사 보거나 문제집을 풀었을 때 내가 그래 순서는 잘 푸네. 빈칸만 나오면 많이 틀려. 이걸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안 되는 유형만 계속 연습을 해서 좀 올려놓고 고루고루 풀어야지.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여러 유형의 복합된 모의고사식의 그런 독해를 푸시면 안 되고 유형별로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먼저 구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해. 너 자신은 네가 제일 잘 알아요. 그걸 본인이 일단 파악을 하고 그다음 그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자기 수업 듣는 교수님이 알려주잖아. 독해 특강 듣거나 하면. 여러분 나하고 이제 지방직 대비하거나 문제 풀면 자 그래 순서는 이 순서로 푸세요. 처음에 선지 보고 주어진 문장에 힌트 잡고 그다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그걸 이제 배워서 처음에는 적용을 해서 한 서너 문제를 천천히 풀어봐. 그랬을 때 감이 와야 돼. 아, 이 선생이 이렇게 푸는 게 지금 빨리 풀고 잘 푸는 거라고 알려준 건데 그냥 들으면 근데 내 마음대로 푸나 선생이 알려준 대로 푸나 비슷한데? 이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제 몇 번 해서 선생이 알려주는 순서가 익숙해지면 아 이렇게 풀면 좀 빨리 풀리네. 어떻게 하는지 좀 알겠어. 여기까지 한 4, 5문제 풀 때까지는 배운 대로 천천히 푸시고 느낌이 오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 순서만 왕창 10개, 20개 조져야지.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익숙해지면 또 다음에 안 되는 유형. 그래서 유형별로 잘 안 되는 건 먼저 유형별 풀이 전략을 좀 세우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랜덤으로 섞여 있는 유형을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어 20문제 영역별로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수능 단어가 중요하다. 그 다음 뒤에 이제 문법은 포인트 암기가 중요하다. 독해도 안 되는 유형부터 먼저 유형 정복을 해라 이거고요. 자 그 내용이 끝났는데 마지막 4번은 뭐냐면 이제 지금 할 거는 아니고요. 6월이 지방직이니까 뭐 한 4월 말이나 5월부터 되겠죠. 그죠? 이제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풀 거잖아요. 한 과목씩 20문제 뭐 영어 한 과목 풀고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교수님이 한 달 1시에 모여서 여러분이 100분에 5과목 100개 다 풀고
한 명씩 해설 강의할 시간적, 공간적 여건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영어 한 과목만 풀고 또 행정법 교수님은 행정법만 시간 재고 풀고 해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원에 한 달에 한 번 풀셋 모의고사 있는 거 알아요? 100분 동안에 5과목 100문제 푸는 거. 그걸 이제 풀셋이라고 하는데 실력이 모자란다고 피하지 마시고 한번 응시를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해요. 광고지가 붙을 거니까 동영상 친구도. 왜냐? 잘 실력이 부족하지만 100분에 100문제 풀어봐야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알고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도 알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일단 합격권에 가까운 평균 점수가 좀 80점 넘어가는 친구들의 경우에요. 아직 그게 안 되면 여기에 주력하는 게 맞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꼭 나오는 순서대로 5과목을 순서대로 풀어야 돼. 이런 친구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자신 있는 과목을 일바에 풀어. 그 다음에 순서대로 풀어. 그게 선생님 순서대로 푸나 좋아하는 과목 먼저 푸나 뭔 차이예요? 시간적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자신 있는 거 풀고 풀었더니 10분이 줄어. 이러진 않아. 시간적 차이는 크게 안 나는데 해봐야 2분? 뭐 이 정도? 심리적인 부담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고, 자, 특히 이제 국어 영어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국어 영어는 지문이 길어서 부담이잖아. 이런 느낌 알아요? 1에서 15번까지 영어를 풀었어. 시간을 봤는데 아예 지금 영어 다음에 지금 15번까지 풀고 5개가 남았잖아. 그것도 독해가. 어떤 때는 여러분 1에서 15번 15개 풀 때의 시간적인 부담감보다 남아있는 독해 5개 풀 때가 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이제 독해가 안 읽히는 거지. 지문이 기니까 부담스럽고 게다가 뒤에 아직 2과목이 남았어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약간 좀 놓고 싶지 않아? 난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 읽는 건 아닌데 뒤에 독해를 지루하고 시간은 빨리 가고 못 견디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읽고 찍어. 이제 5개를. 완전 찍는 건 아니지만. 그럼 그 기분으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잘 읽힐까? 죄책감 들잖아. 앞에 대충 읽고 막 지쳐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집중력의 문제인데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꼭 영어를 1번부터 20번 순서대로 다 풀어야 돼? 나는 이런 방법 추천해요. 1에서 14번까지는 꾸역꾸역 풀어. 선생님 6개 남는데 어떻게 해요? 스탑. 14번까지 풀고 어떻게 해요? 뒤에 다른 과목을 하나 풀어요. 그럼 독해가 6개 남았잖아. 독해를 찢어서 풀어. 한 방에 6개 가기 부담스럽잖아. 다른 과목 풀고 6개 중에 2개나 3개를 풀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또 스탑. 자, 독해 3개 남았지?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과목 하나 풀어. 마지막에 독해 2-3개. 이렇게 풀어. 이런 방법도 있고 꼭 1번부터 풀어야 돼, 어휘부터. 선생님 저는 오히려 앞에 1에서 10번이 고민하느라 시간 문법 어휘가 더 많이 걸리고 독해를 좀 잘하고 독해를 빨리 풀어요. 그럼 독해부터 풀어봐. 독해 먼저 풀고 문법 앞에 이제 해도 되고요. 독해 10개 풀어놓고 딴 과목 풀다가 마지막 또 뒤에 한 과목 풀어놓고 1에서 10번까지 어휘 문법 풀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맹점은 이거야. 어떤 게 유리하냐는 사람마다 달라. 누구는 그냥 1에서 20번 한 방에 가는 게 낫다는 친구도 있고요. 14번까지 풀고 독해 6개 쪼개서 푸는 게 선생님 좀 훨씬 나아요. 마음이. 심리적으로 덜 부담돼요. 하는 친구가 있어.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정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네가 찾아야 돼. 네 거니까. 시험장에 내 손잡고 갈 거 아니잖아. 영어 선생님 찬스 전화 한번 할게요. 이럴 거야? 인터넷 찬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맞는 걸 빨리 찾아. 근데 그거를 풀셋 모의고사 풀 때 연습을 해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그대로 연습하다가 시험장을 가야지 시험 당일날 아침에 나 오늘은 좀 새롭게 독해부터 풀어볼래. 이럴 수는 없잖아. 망하는 지름길이야.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금 당장은 아니고 또 지금 이제 점수대가 평균 80 넘어서 합격권에 가까운 친구들은 지금부터도 풀셋 풀 때 이거 나한테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순서대로 과목을 풀 거냐, 순서 바꿔볼 거냐, 영어 20문제를 한 방에 풀 거냐, 이걸 찢어 밝힐 거냐. 나는 찢는 게 좋았어. 1에서 14, 15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꾸역꾸역 한 방에 가고 독해 5개를 찢는 게 좀 더 심리적으로 시간은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지문인데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시간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고 다만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한 쪽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 자, 요건 그래서 지금 초시생 같은 경우는 쭉 하시다가 5월에 자 모의고사 풀 때 풀셋 응시할 때 그때 한번 기억을 해뒀다가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24년도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25년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역별로 어떻게 조금 방향을 잡아야 될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요. 작년 11월 달에 인사혁신처가 뿌린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자, 국어 영어의 출제 기준을 바꾸는 이유와 어떻게 출제 기준을 바꿀지를 얘기한 건데 가장 큰 슬로건이 실용적 사고력입니다. 자, 실용적이 뭔 말이냐. 지금까지는 영어 열심히 해서 90점 받아갖고 합격을 했어요, 공무원에. 근데 그 영어를 합격해서 실무에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실용적이랬죠. 이게 뭐냐면 뒤에 문제 보면 아세요.
그 직장에서 직원들 간에 메신저로 업무 얘기 주고받는 걸 지문으로 내요. 뭐 그런 거.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고 가서 영어를 쓰진 않겠지만 어쨌든 자 그렇게 실용적인 지문을 하고 그다음 옛날에는 뭐 단순 암기량이 많았어. 이거 외워야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단순 암기는 조금 배제하고 암기를 해야만 푸는 것도 조금 범위를 걷어줬습니다. 범위를 줄여줬어요. 부담 없게. 대신 그냥 범위만 줄이면 안 되죠. 문제 풀 때도 단순 암기면 외우면 그냥 2, 3초 만에 답 찾고 맞추는 거 아니야? 그걸 빼준 대신 외우는 부담은 줄었지만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는 걸로 문제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식 암기 위주에서 이제 벗어나서 현장 직무 중심.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무할 때도 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의 지문들이나 어휘들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출제 기조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어, 영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직무 능력 중심이라는 건 방금 얘기한 거 같은 말이고 자,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이 되지만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친구들은 영어 시험 뭐 봐서 어떤 성적표를 내죠? 토익을 내죠. 왜냐면 그게 비즈니스 잉글리시야. 듣기 평가나 이런 내용을 보면 다 회사에서 직장 생활할 때 일어나는 어휘들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GTELF나 GTELF보다도 토익이죠. 토익이 딱 비즈니스 잉글리시죠. 자, 그것처럼 그런 민간 채용 시험과의 이제 호환성을 강화한다는 거 보니까 뒤에 문제도 보시면 그렇죠. 토익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제 기조를 바꾸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여러분이 실제 업무 수행할 때도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키우라는 거죠. 공부할 때. 자, 그런 의도로 국어 영어는 이렇게 개편이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기 전에 좀 간단하게 2024년도하고 25년도의 문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어볼게요. 자, 23년도 국가직 문제는요. 여러분 오늘 자료를 다 드렸죠. 23년도와 25년도 문제가 있는데 다 보시면 여러분 뭐 프린트 안 보셔도 돼요. 좀 이따 PPT에 뜰 겁니다. 밑줄 친 단어의 동의어 찾기, 밑줄 친 수거의 동의어 찾기로 단순 암기야. 외우면 맞추고 이제 못 외우면 시간 걸리거나 틀리는 거죠. 그런데 25년도는 동의어, 밑줄 친 동의어가 하나도 없어요. 수거든 단어든. 다 빈칸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단순 암기의 범위는 줄여줄게. 암기 부담은 내가 벗겨줄 때 대신 생각하고 답 찾으라는 거지. 빈칸은 해석해야 하니까. 자, 생활영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생활영어가요. 그냥 해석하면 답 맞추는 것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놈의 이디엄을 알아야 푸는 게 꼭 나왔어. 어쩌다 하나씩이든 많으면 2개도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이디엄 외우는 게 일이에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이것도 몇백 개 되거든요. 역대 기출에 자주 나온 것들. 근데 이제 새로 나온 25년도 예시문항을 보시면 이렇게 관용 표현이나 이디엄 외울 건 하나도 없고요. 해석만 하면 풀리게 출제를 했고 지문 자체도 아까 얘기했죠. 좀 실용적인 거. 뭐 티켓팅을 한다거나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황들을 지문으로 잡았습니다. 그 얘기가 단순 암기 범위는 줄여주고요. 난이도도 좀 원래도 쉬웠지만 이게 외워야 될 이디엄이 빠지는 게 이제 더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훨씬 더 쉽고 암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가장 변화가 없는 게 문법인 것 같기는 해요. 문법은 뭐 옛날에 중요하다고 했던 출제 포인트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문법은 어려운 유형이 공무원 시험에만 있는 영작어법 문제가 제일 어렵죠. 밑줄도 없고. 근데 그걸 뺐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봤던 밑줄이나 그다음 밑줄보다 더 쉬운 게 빈칸어법이거든요. 이게 쉬운 유형으로 대체했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유지하고.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 이론 수업 듣고 잘 정리해서 외우고 암기하는 것까지는 그대로 하시되 문제 유형이 쉬워졌으니까 자, 이것도 난이도상 어려운 영작 유형, 난이도 어려운 유형을 뺐으니까 난이도 쉬워졌으니까 이제 부담이 없는 거죠. 이게 점점 쉬워지고 점점 외울 게 적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그죠? 자, 이제 독해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제가 봤을 때 독해인데 수능 때 봤던 뭐 주제, 요지, 글의 제목, 뭐 빈칸, 삽입 그 유형이 10개 나왔거든요. 절반. 그런데 여러분 얘는 지금 수능 유형 그 문제 25년도 뒤에 아까 보셨죠. 그죠? 주제 제목 요지나 순서 삽입 문제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 문항수가 조금 줄고요. 토익 스타일의 여러분 토익 하신 분 알죠? 토익의 파트 7인가요? 거기가 54문제 나오는데 가장 어려운 데죠. 그죠? 그런 유형 문제를 몇 개 더 실어서 자, 독해 문항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쉽게 이 생각할 수 있죠. 독해 문항수가 많아지면 시간이 어떻게 해요? 모자라는 거지. 나 안 그래도 영어 풀 때 그렇게 시간이 널널하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문항수가 늘었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위에가 지금 다 간단하잖아. 유형이 쉽고. 그 다음 여기도 문항수만 3개 늘었지 이게 토익 유형이라는 게 일치불일치가 주예요. 일치불일치는 지문이 좀 길다 싶어도 정보 찾기라 정보 찾고 답 찾으면 넘어가는 거지 지문을 샅샅이 다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문항수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수험생한테는 일단 희소식인 건 맞아. 암기량 줄여줬지, 난이도도 쉬워졌지. 그가 할렐루야라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저의 평입니다. 자, 문제를 이제 말로만 듣지 말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어휘 이디엄 문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빨간 박스가 23년도 국가지고요. 노란 박스로 뜨는 거는 전부 25년도 예시문항입니다. 자, 밑줄 친 동의어 물었죠? 여긴 동의어가 아니라 빈칸입니다. 자, 23년도 동의어 묻는데 incessant라는 단어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본 적 없는 단어일걸요? 쟨 수준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얘를 다 외웠겠지.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빠지고 단어 수준 보세요. 이게 25년도인데 temporary, rational, voluntary, commercial. 자, 밑에 있는 단어는 수능 기초 단어에 해당되죠. 중급 이상이 아니라 중이나 중하에 해당됩니다. 중고등학생 정도의 단어. 그래서 이게 쉬운데 다만 동의어 찾기가 아니라 빈칸이니까 이제 해석하는 시간과 해석이 된다고 또 답이 다 나오진 않죠. 고민해야지, 이 중에 애매한 거 있으면. 자, 그래서 아까 사고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순 암기는 지향하고 사고력 중심으로 낸다는 게 이렇게 빈칸 문제로 출제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 어휘 수준은 쉬워졌다. 자, 작년 문제인데 작년은 수거 시험마저 이렇게 밑줄 암기해야 하는 걸로 줬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생활영어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영어는 작년에도 이렇게 대화문 나왔고 25년도 문항에도 이게 똑같은 스타일도 있기는 있어요. 자, 그런데 생활영어에서 좀 달라진 게 이게 둘 다 작년 문제인데 23년도 문제는 보시면 여기 12번에 자, 커리어데이, 콜은 부르다고 이은 그것이고 어데이는 날이죠. 근데 커리어데이는 수거야. 안 외우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 커리어데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끝내다, finish예요. 자, 그 다음 2번 보실게요. 자, 3번. 요건 알 것 같은데 A piece of cake은 학교 다닐 때 들어보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야? 식은 죽 먹기. 자, 4번 볼게요. Under the weather. 날씨 아래에 있는이 아니고요. 이거 아픈입니다. I think he was under the weather. 내 생각에 그 남자 아픈 것 같아, 이건데 이렇게 작년 국가직은 이디엄을 알아야 푸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이디엄도 여러분 몇백 개 외워야 된다고. 근데 25년도 유형은 보시면 자, 아까 앞에는 그냥 해석하면 나오는 거 봤죠? 자, 보시면 이게 여러분 잘 보이세요? 직장에서 직원들 간의 업무 내용으로 메신저 주고받는 걸 그대로 띄웠어요. 자, 실무 중심이라고 했죠. 그런 지문이고, 그리고 이디엄 없어요. 여기 보시면 단어 알면 다 해석되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이디엄 안 외워도 되니까 수월한 거죠. 자, 생활영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법 보겠습니다. 국가직 원래도 밑줄형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대로 25년에도 나오고 뭐 옛날에도 한 문제씩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5년에도 뒤에 보시면 이게 밑줄형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원래 빈칸 유형이 어법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거 이거 토익 스타일이죠. 근데 이게 안 나왔거든요. 어려운 영장 유형이 되거 나오고 아니면 밑줄 하나 정도 줬는데 이제 어려운 유형, 영장 유형 빼고 이렇게 빈칸이 나왔어요. 빈칸이 쉬운 이유. 여기 보세요. 1, 2, 3, 4 선지만 봐도 단어는 알지 않겠어요? 전부 finish인데 지금 뭐가 달라요? 시제가 다르죠? 이 문제 무슨 문제야? 시제 문제예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만 알아도 훨씬 쉽게 접근하죠. 그래서 이렇게 유형이 달라지자 난이도가 더 떨어진다는 거죠. 훨씬 쉽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게 영작 문제입니다. 자, 심란하죠? 밑줄도 없어. 어쩌라는 거지? 자, 영작 조금 그냥 이렇게 영문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우리말 주고 영문 나오는 경우 있는데 내가 볼 땐 그래. 뭐 어차피 영작 문제는 우리말이 있으나 없으나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어려우니까. 그랬는데 희소식이죠. 이 제일 어려운 유형인 영작이 없어지고 아까 빈칸 나오고요. 자, 학교 때 봤던 이런 밑줄형은 유지가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세 문제 나오니까 훨씬 여러분이 쉽게 접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보겠습니다. 독해의 주제 제목 유지 이런 건 여러분 뭐 익숙하고 그 유형도 25년도에 어느 정도 뒤에 한 7문제 나오죠. 그죠? 자, 나머지 신유형입니다. 독해 스타일에. 자, 한 지문 안에 문제가 이렇게 2개씩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동의어 찾기 없어졌는데 이것도 토익에 나온 스타일이죠. 지문 안에 어휘에 밑줄 긋고 의미가 가까운 거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단어를 몰라도 앞뒤 문맥 해석해서 추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어려운 단어 동의어 찾기보다는 훨씬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얘도 토익 스타일이죠. 위에 제목 물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일치불일치입니다. 요렇게 지문이 길지만 그렇지. 여기 제목 문제는 여러분 좀 읽어야 돼. 어느 정도. 글 전체 파악을 해야 되니까 대입 파악이라고 하죠. 근데 일치불일치만 만약에 나온다? 정보만 찾아서 답 찾으면 더 안 읽으셔도 돼요. 지문 긴 거에 비해서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아니라는 거지. 자, 뒤에 있는 문제들도 25년도 문제인데 자, 얘는 일치불일치만 지금 물었죠. 지문 하나 주고. 자,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불일치만 다만 영어로 물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요, 영어로 나와서 부담스럽다지만 어쨌든 포인트 잡아서 정답 찾으면 나머지 답 찾은 이상 더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반드시 지문이 길고 한 지문에 문제가 2개라고 해서 꼭 더 오래 걸릴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이제 24년도와 25년도 비교를 다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총평. 자, 25년도에 대한 학습 방향성. 이제 이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와 자, 이 시험에 대한 저의 총평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5년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하고 생활영어뿐만 아니라 문법도 독해도 영어로 나오죠. 그러니까 단어는 모든 걸 위해서 단어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지금도 아까 24년도 지방직까지도 그냥 여러분 수능 단어 하면 된댔죠? 마찬가지 내년은 더 하죠. 더 어려운 이디엄은 안 나오니까 딱 수능 단어에 목숨 거시면 됩니다. 다만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수능 단어 하고 어휘가 나왔는데 선지의 어휘는 쉽지만 해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으니 빨리 풀고 잘 풀려면 단어만 갖고는 안 되고요. 해석 연습. 그걸 구문독해라고 합니다. 그 연습은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문법은 각 단원의 출제 포인트 외우는 건 똑같은데 시험 스타일이 훨씬 더 쉬워졌으니까 여러분이 성의 있게만 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세 문제는 다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포인트 먼저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고 문제 푸는 것처럼 일단 외우는 데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를 같이 풀면서 외운 거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독해인데 아까 얘기했죠? 수능 유형도 나와요. 주제 제목 요지, 빈칸, 글의 순서, 삽입 다 나오니까 자, 그나마 독해 중에 순서, 삽입 이런 거 어렵죠. 그거는 이제 저한테 배우시거나 자기 듣는 교수님한테 배워서 그 유형에 대한 정복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풀어주시면 되는데 신유형의 경우도 얘기했죠. 거의 일치불일치야. 이게 무슨 뭐 독해 스킬이 필요 있나? 잘 찾고 단어라서 해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항수가 많아졌다 한들 내가 볼 때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이거 아니고 더 어렵다? 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이 단어하고 해석 연습만 성실하게 해주신다면 오히려 시험은 잘 볼 수 있어요. 이전보다 25년도가 전체적인 난이도도 그렇고 시험 스타일도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정말 할렐루야 그걸로 끝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난이도가 쉽고 시험이 수월해요. 그럼 나만? 나만 쉽고 나만 수월해요? 외울 게 없나? 아니요, 에블바리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뒤집으면 뭐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당연히 커트라인은 어떻게 될까? 상승이지. 그게 문제예요. 일반 행정직 기준으로 보통 90점이 넘어야 돼요. 91 이 정도가 국가직의 작년 커트라인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영어를 못 봐도 85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 내가 좋아하는 한국사를 100점 맞는다 쳐도 영어가 다른 과목에 민폐를 안 끼치려면 85 정도는 맞아줘야 이거 뭐 딴 과목으로 어떻게 커버를 치지. 네 말 맞다 나.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해도 커트가 91이야. 근데 시험이 씌워졌어. 자, 그러면 이제 커트가 어떻게 될까? 더 올라갈 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어 커트는 몇 점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90은 맞아야 돼. 95야. 이렇게 나오면. 아마 100점짜리도 많을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예상을 해서 원래 모든 시험에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100점 방지용 문제를 한두 개씩은 깔기는 깔아. 적게 깔면 하나, 안 깔 때도 있지만 국어, 영어, 한국사는 요즘 좀 무난하게 나와서 그런데 원래는 하나 정도씩은 무조건 깔아요. 애매한 거. 그런 거 따지면 여러분 진짜 90은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쉽고 외울 것도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쉬우면 여러분 나 이해도 돼. 아니 전공 과목이랑 할 거 많고 점수 안 나와 죽겠는데 쉽게 나오는 국어, 영어, 한국사 붙들고 있고 싶겠어요? 적당히 하고 싶지. 근데 적당히가 이런 식이지. 안 해.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2달 남겨놓고 이제 막 단어 외우고 하프를 막 풀어.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난 단어 하고 있어. 나 영어 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정도는 다 하는 거고 커트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쉽다라고 해서 그냥 막판에만 좀 하면 고득점을 칠 것이다. 뭐 80은 나오겠지. 7, 80은.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죠. 그렇지만 합격이랑은 멀어. 요원한 일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쉽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건 국어도 마찬가지야. 쉬운 과목도 시험장 가서 실수 안 하고 좋은 점수, 고득점 끌어내긴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건 어려워서 힘든 건데 쉬운 것도 시험장에서 고득점 맞긴 쉽지 않아. 평소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할 때 국어, 영어, 한국사에 투자해야 할 시간이 이만큼은 적정 수준이 있어야 된다면 그걸 꾸준하게 유지는 해줘야 한다는 거지. 막판에 몰아친다고 95점이 나오리란 보장이 없잖아. 하나 틀리고 다 맞거나 100점 기대해야 된다는 건데. 에블바리 90점이 많다니까? 에블바리는 아니겠지만. 초시생 제외하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 80점은 누구나 너끈히 받아요. 그럼 합격하려면 90, 95 찍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뭐. 그래서 훨씬 부담이 줄고 쉬워진 건 맞지만 커트라인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가 알기로는 국어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비문학이라 뭐 문학 빠지고 문법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애들이 쉽냐면
점수를 잘 낸다? 그건 또 다른 얘기라고 국어 교수님도 그러거든요. 영어도 그런 거예요. 쉽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쉽다는 것과 내가 고득점을 가져가느냐는 다른 얘기일 수 있다. 신경은 써야 한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25년도에 대한 저의 총평. 커트라인 높아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어설프게 그냥 좋은 점수는 안 되고요. 고득점 90 이상 찍으셔야 된다는 걸 좀 새기셨으면 좋겠고, 자, 24년도, 25년도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 얘기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기서 끊고요. 10분 있다가 실강 친구는 25년도 예시문항을 13번까지 풀라고 하고 채점도 한 상태거든요. 10분 있다가 그 문제, 자, 신유형에 대해서만 간단히 해설을 하고 그게 2부예요. 자, 하고 오늘 강연은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1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